라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라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프로덕트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라인에 입사한 후 라인 포인트 클럽 등 라인의 패밀리 서비스를 아우르는 영역에서 서비스 횡단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횡단 분석의 사례가 아니라 라인 스티커 사업의 분석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처음 인트로덕션에서는 라인의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조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로서 라인 스티커의 레코멘드 엔진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의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조직인 데이터 사이언스실과 머신러닝실은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라는 센터에 소속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는 데이터 활용 전반을 총괄하는 전사 횡단적 조직입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실은 통계 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실은 각 사업에 대해 예를 들어 리커멘드 엔진과 같은 머신러닝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각 사업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타겟팅 API와 같은 전사 공통의 머신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과 머신러닝 조직이 어떻게 프로덕트를 개선하고 있는지 그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을 설계합니다. 사업 측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머신러닝으로 어떤 것들을 구현할 것인지 결정한 후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목적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을 개발합니다. 파라미터 튜닝과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그 후 A/B 테스트를 통해 모델을 검증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온라인 A/B 테스트를 통해 당초 요구사항이 구현되고 있는지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점을 발견합니다. A/B 테스트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모델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모델 설계에 피드백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프로덕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개선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라인 스티커의 레코멘드 엔진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스티커의 마켓플레이스인 스티커샵에 접속하면 탑 화면에 스티커 보유라는 스티커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레코멘드 엔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티커 보유는 라인 스티커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수익 부분입니다. 스티커 보유를 경유한 구매는 스티커샵 답화면의 전체 매출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트래픽입니다. 데일리로 100만 클릭 이상의 방대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유저와 스티커를 이어주는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사용자 경험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1000만 종류 이상의 라인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선택지가 있는 가운데 유저들에게 보다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레코멘드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스티커 보유는 오랫동안 운영돼 왔습니다만 최근에 요구되는 역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유저들이 스티커를 구입할 때 스티커샵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라인의 UI가 변경됨에 따라 스티커와의 접점이 늘어나 유저들이 굳이 스티커샵을 찾지 않고도 라인 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스티커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유저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커 보유에서 스티커를 구매한 유저들 가운데 약 90%의 유저들은 다른 구매 경로에서도 스티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저는 여러 접점을 통해서 스티커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앞으로 스티커 보유에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스티커와의 접점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저가 원하는 스티커를 보다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리코멘드가 필요했습니다. 즉, 유저들의 취향을 넓고 얕게 파악한 심플한 레코멘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티커와의 접점이 다양화된 현재는 스티커 보유를 열람하는 유저들은 매우 능동적인 태도로 스티커를 찾아오는 유저들입니다. 이와 같은 유저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스티커의 만남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유저의 취향을 깊게 파악하고 다양한 스티커를 추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리코멘드의 다양화입니다. 그럼 이제 레코멘드의 다양화를 구현하기 위해 진행한 구체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심플한 레코멘드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레코멘드 모델은 나이브 페이지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나이브 페이지 모델이란 피처 간의 종속성을 제거함으로써 파라미터 수를 줄인 심플한 레코멘드 모델을 말합니다. 이 모델은 레코멘드의 다양화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우리가 최초로 검토한 모델입니다. 이용한 모델은 그래프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유저와 아이템 정보를 고차원의 피처 벡들로 함으로써 기존의 나이브 페이지 모델에 비해
유저의 취향을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델을 검증합니다. 먼저 모델의 평가 지표를 선택합니다. 이때 여러 패턴을 후보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 후보는 레코멘드를 경유해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이와 같은 레코멘드에 한정된 지표는 A/B 테스트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예를 들어 스티커 순위나 검색 등 레코멘드가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영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코멘드에 한정된 지표만으로 평가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 후보는 스티커샵 전체 매출입니다. 이 지표는 전체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전체만 봐서는 당초 목적인 레코멘드의 다양화가 구현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표 후보는 메이저 스티커와 마이너 스티커 등 아이템별 매출입니다. 가령 마이너 스티커의 매출이 늘고 있다면, 그것은 기존에 레코멘드 되지 않았던 스티커들이 레코멘드 된 결과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레코멘드의 다양화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체 매출과 메이저 및 마이너 스티커 등 아이템별 매출의 두 가지 지표를 함께 사용해서 검증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적합한 평가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관련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표를 검증하는 것은 모델 검증의 중요한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A/B 테스트를 통해 모델을 평가합니다. 이 그래프는 기존 모델과 비교한 매출 증가분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중앙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마이너 스티커의 매출이 오르고 있어 레코멘드의 다양화가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체 매출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바로 릴리즈하지 않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A/B 테스트의 결과를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해 모델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잠시 레코멘드 노출 횟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의 막대 그래프에서 마이너 스티커의 노출 횟수가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매출과 노출 횟수의 증가율의 갭입니다. 이 갭은 총 노출 횟수가 증가한 반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기존 대비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레코멘드의 정확도에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또한 실제 레코멘드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티커의 특징이 과도하게 추상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 사투리 스티커를 구매한 유저에게 이 모델은 다른 지역의 사투리 스티커까지 레코멘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티커는
사투리라는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 모두 구매하는 유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처의 추상화 레벨을 억제하면 레코멘드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머신러닝실에 이와 같은 가설을 피드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설을 토대로 다시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피처의 추상화 레벨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심플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모델과 다른 부분은 라이트 크래프 컨볼루션이라고 불리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도입한 점입니다. 이 덕에 레이어 내에서의 피처 변환이 간소화되고 심플한 네트워크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A/B 테스트를 진행해 모델을 평가합니다. 두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처음에 검증한 모델을 다시 A/B 테스트한 결과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두 번째 모델의 A/B 테스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마이너 스티커의 매출이 더욱더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과 레코멘드의 노출 횟수의 중과율의 갭이 줄어들어 레코멘드의 정확도가 더욱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 증가율도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번째 모델이 릴리즈되고 현재 다양한 지역의 스티커샵에서 이 모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의 협업 관계에 대해 실제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고도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모델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사업적인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점을 피드백합니다. 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프로덕트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